안녕하세요. 너주쫌입니다. 주린이를 위한 차트 교육 시간을 오늘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트 안에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말을 주식을 공부하셨으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지지와 저항의 어떤 개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실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변곡이라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은 변곡을 나타내주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하락하던 주식이 변곡을 만나게 되면은 상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고 또 이제 상승하던 주가가 새로운 변곡을 만나서 하락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변곡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움직이고 있는 이 파동이, 주가의 흐름이 방향을 바꿔서 움직이는 것. 이게 변곡의 의미겠죠.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게 기능하는 게 바로 이 움직임의 변곡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PPT 화면 대신에 제가 키움증권의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주가 캔들, 그리고 거래량,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제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표시를 해놓은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 60, 120, 240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종류는 기본적으로는 단순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지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지수가 더 좋고 단순이 더 안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제 스타일대로 매매를 할 때 이 지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매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수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수보다도 단순 이동평균선을 대중들이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대중의 심리가 더 잘 반영되는 것은 단순 이동평균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이 되었든 지수가 되었든 또 아니면 가중이나 다른 이동평균선 종류 무엇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한 걸로, 여러분들이 더 원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만한 예시 차트로만 사용할 목적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동평균선은 변곡을 가져다 주는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서 이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 이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하락을 하고 상승, 하락. 자, 그런데 여기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때 변곡을 가져다 준 부분이 바로 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서 하락하는 주가가 지지를 받고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변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60일 이동평균선이 단기적인 변곡을 만들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해 주었네요.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 20일 이동평균선이 변곡을 가져다 주고 다시 하락하던 주가를 상승으로 되돌려 줬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던 주가를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해 주면서 다시 상승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조금 더 멀리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던 주가를 지지해 주고 단기적인 변곡을 만들긴 했지만 이전에 너무나도 많은 상승을 끌고 왔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60일 이동평균선마저도 깨고 120일 이동평균선에서도 단기적인 변곡이 나오긴 했지만 더 큰 하락을 이어갔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240일 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 큰 변곡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반등한 폭을 한번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대략 34% 되는 큰 반등이 나와줬네요. 이렇듯 이동평균선은 지지 역할을 잘 해주기도 합니다. 또 옆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하락하는 힘이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241선마저도 깨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함께 있는 이 부분에서 강력한 저항을 맞고 다시 주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241선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등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6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고 여기서도 재차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네요.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볼 때 커다란 변곡이 나타났네요. 여기서는 하락하던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또 잠시 하락은 했지만 다시 20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도전해보고 또 여기서 60선에서 저항을 맞긴 했지만 재차 하락하고 다시 반등을 시도했네요. 그래서 120선, 240선을 순차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항의 역할을 했던 240 이동평균선은 이제 지지의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으니 최근 주가 흐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면서 쌍봉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턴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패턴은 결국 캔들과 거래량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캔들과 거래량만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강한 하락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날 주가가 8% 넘는 큰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반전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차트를 조금 더 키워서 보면은 이날 이 상승의 변곡이 생긴 뒤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도 120선의 저항을 받고 주가가 다시 하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60선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상승 하락하면서 이번에는 240선까지 갔네요. 제가 지수 2평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지와 저항의 변곡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난다라는 성격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저항이 정확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런 오차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는 이 선에 맞닿은 주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부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되었을 때 의미 있는 변곡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매매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단순 이동평균선보다는 지수 이동평균선이 보다 정확한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점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하락하고 다시 재차 상승하지만 여기서 또 240선의 저항을 받았네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했지만 20선에서 다시 변곡을 만들며 반등을 해주고 그런데 여기서는 음봉 4개가 등장을 하면서 하락의 신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거예요. 20선이 깨졌습니다. 이 20선과 60선 사이에 다른 지지가 될 만한 이동평균선이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30선, 40선, 50선 이런 거를 설정을 한다면은 여기에 보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저는 차트를 조금 더 간편하게 보기 위해서 20선과 60선 요 정도만 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자, 아무튼 20선이 깨졌다는 거는 주가가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의 변곡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것도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주가는 60선을 향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주식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이 20선의 지지가 깨졌을 때 주가는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지가 될 선까지 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매매에 참고를 하면 됩니다. 만일 내가 이 종목을 현재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20선이 깨질 때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조금 더 발빠른 그런 대응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게 정답이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월요일에 주가가 반등해 줄 수 있고 이 이전 고점까지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단지 지금은 가까운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 주가가 다음 지지 라인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고 또 더 큰 이 고점도 넘어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왔고 단기적인 조정 이후 또 상승이 이어졌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만한 상승의 힘이 등장을 했는데 잠시 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했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거래량만 등장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주가 캔들이 상승의 방향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 상승을 이어갈 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선의 지지를 받았지만 여기서 나온 반등이 훨씬 더 작은 힘밖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저는 이 주식의 단기적인 상승 힘이 다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주가가 지금 첫 번째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을 만들고 하락하는 쌍봉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트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쌍봉을 만들고 하락을 할지 아니면 여기가 조정 구간이 되고 재차 상승을 이어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승의 힘이 여기서 떨어졌다. 그리고 반등할 때도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가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매매 승률 높이는 절대 비기라는 그런 어그로의 제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던 부분에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 업종 지수 차트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점까지도 이 주가의 하락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근거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하락하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60선 라인을 한번 그어볼 수 있겠죠. 지금은 대략 10만 5천 원 부근에 위치해 있네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주가가 당장 큰 폭 하락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는 잠깐 단기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끌면서 하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치한 이 60선은 조금씩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10만 5천 원에 위치한 이 지지 라인도 조금씩 수정을 해서 위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60이동평균선이 올라온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또 나중에 지지와 저항에서 다룰 내용까지 함께 살펴본다고 했을 때 아마 1차적인 강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 6,200원을 저는 설정해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주가 라인이면은 이전에 중요한 가격대와 맞물리기도 하고 또 60선이 올라왔을 때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의 단기적인 상승이 매우 가팔랐습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볼 때 이 주가가 60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기조를 크게 이어갈 만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폭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60선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2차 시나리오를 우리가 세워봐야겠죠. 그렇다면은 60선 다음에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가 될까요? 제가 설정해 놓은 차트에서는 120선이 될 수 있겠죠. 과거에 이 차트를 봐도 알겠지만 120선 역시도 지지와 저항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주가가 120선을 만났을 때 또 강한 지지의 변곡을, 상승으로의 변곡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22평선의 움직임은 62평선보다 훨씬 더 느리겠죠. 그래서 62평선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때 122평선은 더 천천히 더 낮은 기울기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상승 하락 하다가 내려오게 될 때 아마 120선은 이 정도 위치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전 과거에 의미 있는 가격대를 한번 찾아서 지지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의미 있는 라인이라는 거는 다음에 머지않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어본 의미 있는 지지 예상 라인은 10만 1,5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내려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요.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아마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될 거고, 122평선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주가와 맞닿을 위치가 아마 이 정도쯤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의미 있는 라인과 또 겹친다면은 여기서 지지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종목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 승률 높이는 절대 빅이라는 영상에서 이 레버리지 종목을 코스피 업종 지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면서 그때 그어놨던 이 선들입니다. 이런 상승 추세가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하단 추세를 그어놨고 그리고 여기 또 최근에 하단 추세를 하나 긋고 주가가 이 추세를 깨고 하락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6월 23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날의 주가가 여기 이 음봉이었네요. 이때 제가 이 영상을 찍었던 것 같고 이후에 주가는 살짝 하락하고 반등을 하나 싶었지만 이때 그어놨던 추세의 상단에서 또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주가가 지금 4일 동안 하락을 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120선의 지지가 살짝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평소보다 조금 더 큰 거래량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아마 다음 주 초반에는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지지와 저항의 내용을 잘 공부해 보신다면은 왜 제가 다음 주 초반 이 레버리지의 단기적인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하락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쯤 해서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제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에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본인도 이제 동의를 한다면서 지수 인버스 ETF를 매수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책임을 느꼈어요. 물론 제가 그 친구한테 인버스 사라고 종용하거나 추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저의 관점 역시도 그러했고 또 아마 제가 이것도 이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인버스의 반등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6월 23일 요 근처로 해서 3번에 걸쳐서 작은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종가에 이 인버스를 팔았습니다. 그냥 인버스는 아니고 인버스 EX 이제 2배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이 실현 손익을 한번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선물 옵션을 하고 주식은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액만 들어갔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이 언저리에서 조금씩
또 변곡이 만들어질 만한 부근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매수를 진행했고, 또 아까 레버리지에서 봤던 것처럼 레버리지의 지지가 예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어제 종가에 이 종목을 매도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아서 5%의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죠. 주가가 지금 60선을 큰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함께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까지 제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주식은 다음 주 초 정도의 저항을 받고 살짝 아래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120선을 향해서, 그리고 또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240선을 향해서 재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이 레버리지가 잠깐 반등을 해줬다가 다시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이전에 그어놨던 이 하단 추세선의 하단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할 수 있겠죠. 또 하락의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면은 이 하단 추세선마저도 깨질 겁니다. 이 주가가 상승할지 또 아니면 어디까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이동평균선을 통한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이날 120선의 지지를 받고 다음 주 초 장이 시작되었을 때 얼마 동안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절대로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 아니고 함께 공부하는 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주가 흐름을 예측해보는 공부의 시간으로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 첫 번째 파트를 함께 봤는데요. 이 지지와 저항이 변곡의 역할을 하는 예시를 제가 들어서 차트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곡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평선을 맞았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는 변곡이 생기거나 또 상승하는 변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지지와 저항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는 이 말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이 차트의 원리를 다루는 그런 내용에서는 주가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하면은 상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 또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하락의 힘이 등장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타이밍이라고 소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교과서에 실린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실전 매매에 활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뿐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의 관점을 한번 따라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실전 매매에 활용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동평균선끼리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대신에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하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 큰 성장을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